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주부는 아니지만 출판사에서 책이나 기업의 상품 홍보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꿈이었는데 40 넘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나름 실력이 괜찮아서 돈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과 시댁 식구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뒷바라지를 하거나 응원해준 적은 없었지만 괴롭히며 홀로서기 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 엄마에게 저지른 잘못이 저를 각성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 시련들이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혼자 힘들게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어요. 엄마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네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그 일을 계속하셨죠. 모르긴 몰라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은 상황에 올 수 있었음을 감사히 여겨요. 생애 중 이렇게 들뜬 일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때 그날 남을 수 없는 인상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힘이 들 줄이야. 그런데 엄마는 불평 없이 매일 가에 일어나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야 저희 형제를 먹이고 옷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생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맡아서 했어요. 삼시세끼를 짓고 집안을 청소하고 동생들을 돌보곤 했죠. 그래도 늘 엄마에게 어딘가 죄책감을 느끼곤 했어요. 우리 형제만 아니었다면 엄마가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종종 엄마를 보며 딸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그때 제 소원은 하루빨리 완전히요. 어른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회사의 격리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나 같았다면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에 흥미를 느꼈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면서 강력하게 미대 진학을 권하셨어요. 하지만 예체능은 돈을 정말 많이 벌어들이는 일이거든요. 반면에 성공으로 이름을 날리기는 정말 어렵고 말이죠. 요즘 친구들의 말론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저와 같이 가난한 집 딸은 꿈을 꾸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미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취업하기로 결정한 그날, 집에 있던 스케치북과 미술 도구를 모두 꺼내서 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엄마는 꿈에서도 모르셨을 거예요. 엄마에게 그림이 좋다거나 배우고 싶다는 말은 입도 떼지 않았으니까요.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멋진 사람들이었고 차츰 일에 적응하면서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엄마에게 월급 봉투를 건네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거절하던 돈도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마다 고맙다고 하며 인사를 드리셨어요. 그때마다 어른으로 인정받은 기분에 조금씩이나마 엄마의 짐을 덜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덜 든다는 기분에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들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경마장 매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벌었네요. 엄마도 열심히 생선 장사를 계속하셨고 덕분에 둘째 동생은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유명한 명문대에 입학할 것이고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던 막내도 호텔 조리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죠. 몰랐는데 대학 공부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돈은 지방에서 자취를 시작한 막내의 생활비와 학비로 거진 다 들어갔어요. 막내도 미안했는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시간에는 공부나 더 해야 했으니까요. 가르쳐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수정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제가 만류했는데 동생들만큼은 저나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랐던 것 같아요.
돈에 허물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이죠. 그렇다고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때로는 이유 없이 서러워하기도 했고요. 외로워하기도 했죠. 특히 나이가 30을 넘어가면서 내 삶을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얼떨결에 친구로부터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지만 무려 중학교 교사인 사람이었어요. 첫 소개팅이었기 때문에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상대방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살짝 비어 보이는 머리와 크고 모난 얼굴까지 외적으로 설렘한 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무엇보다 제 나이를 듣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무례한 말을 했어요.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이 있는데 지영 씨는 옛저녁에 지나버렸네요.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뭐라 하셨어요에 좋은 시절 다 갔네 다 갔어. 제가 30이 넘었다는 것이 그 남자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말하는 자기는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인 주제에 참치도 없다 싶었네요. 꽝이다. 그 충 상대하고. 헤어졌는데 웃긴 것은 연락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다며 좀 더 만나보고 싶대요. 그래서 딱 잘라 끝내야 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같이 영화를 보거나 동물원에 가는 게 즐거웠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즐길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와 있는 동안에는 돈을 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어요. 동생들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주느라 밖에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셨는데 그 남자는 남자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이 책임감 있고 남자다워 보였어요. 결혼하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다며 생각했던 거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며 청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삶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이에요. 그쯤에 저는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탈출할 수 없는 가난에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다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남자친구의 청혼을 수락한 뒤 바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 집에선 당연히 저를 반대했어요. 대대로 명망 높은 교육자 집안이었던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은퇴 전에는 교편을 잡으셨죠. 반면 저는 호모 밑에서 자란 고졸 출신 경리이며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다만 남자친구보다 나은 점은요. 5살 어리기만 했던 친구는 한평생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 당연히 이해했으며 이별을 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연락을 피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니 임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제 4주차인데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낳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았죠. 고민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 사실을 알렸어요. 혹시라도 지우라는 말이 나올까 봐 덜덜 떨고 있자니 남자친구가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그동안 혼자 무서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하고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우리 꼭 결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다행히 시부모님은 뱃속에 들어선 손주를 지우라 할 만큼 몰인정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지못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저는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으로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진정한 지옥길로 전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부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가르치겠다며 하루 종일 한여처럼 대우하며 살며시 나를 부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며 2층짜리 넓은 대저택을 청소하면 금세 점심이 돼버렸어요. 그런 다음 시어머니가 다시 점심을 차렸다가 치워야 했고 밀린 빨래를 치워야 했으며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24시간이 모자라다 싶었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불려 몸을 가누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임신하면서 배가 너무 불러지는데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약간만 움직여도 배가 당겨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가차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엄살을 부르지 말라며 호통을 쳤죠. 아니, 도대체 청소를 언제까지 할 거니? 빨래며 점심 준비며 일이 산더미 같은데 뭘 믿고 그렇게 늦장을 부리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아이고, 너 지금 임신했다고 내 앞에서 유세 부리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가 보면 세상 천지의 임신은 너만 했는 줄 알겠다. 나도 저게 애들 낳고 워본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때는 뭐, 내가 너처럼 집에서 놀았는 줄 아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랴. 살리 말이야. 아주 몸이 10개라도 뭐. 나는 작은 시절부터 자랐고, 아이였어도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병원에도 간 적이 있어. 나는 해야 할 일에 앞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았어. 전에는 태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어디에선가 마음 놓고 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 그러나 시어머니의 거짓말 앞에서는 말할 수도 없었어. 그저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 어릴 적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남편은 내 편이 되지 않았어. 오늘은 일이 어려워서 그러기에 어려웠다고 말하면 묵묵부답으로만 듣고 말았어. 어느 날은 억지로 짜증을 내기까지 했어. 그만 좀 해. 언제까지 퇴근한 사람을 붙잡고 오기만 할 거야? 내 앞에서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를 그만하고 싶지 않아? 해야 한다. 아니, 여보. 나는 욕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야?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렸다. 시집살이 시켰다고 일러 바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도 어쩌다 그러겠어. 당신이 먼저 사근사근하게 굴면서 다가가야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상사를 대하듯이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열리겠지. 애도 아니고 아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제가 바란 건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다. 후회가 들더군요.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언니는 맞아야 했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이란 할 말도 없이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과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그해 겨울 저는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아직도 딸과 처음 마주했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주먹보다 작은 얼굴에 뻐끔거리는 입모양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출산에 어떤 아픔도 있었지만 그냥 아기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을 한 번 품에 안아보지도 않고만 했어요. 아이고 고추는 수확했어야 제 딸은 어디서 자랄지. 글쓰기에 최대한 신경 써도 내게 부족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가슴에 깊게 와닿았어요. 아들이 아니어서 아쉬운 것은 시아버지와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마음에 거스르는 게 있는 듯이 목소리만 내더군요. 부모님 둘 다 날 기대하시는 마음이 크셨는데 그 실망은 쉽게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내 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늦게야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급하게 왔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후 어머니는 달려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손을 꼭 껴 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어릴 줄량 알았는데 다 컸네. 시집가서 이렇게 예쁜 아기도 낳고 많이 힘들었지. 엄마의 다정한 말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것을 달래주며 엄마도 함께 울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내내 인상을 쓰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코를 막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 해요. 비린내 때문에 미치겠네. 정말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오든가. 누가 들어도 생선 장사를 하는 우리 엄마를 향해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도 바로 알아들었는지요? 얼굴이 시뻘게 지더군요. 미안해요. 사돈 내가 장사하러 급하게 달려오는 바람에 비린내가 많이 나죠. 좀 안에 좀 그런데 속이 역할 정도예요. 네, 이상으로도 아니라고 할 법한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면박을 씌웠어요. 그러자 엄마가 허둥지둥 일어서더니 내가 상을 하러 바로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지영아. 그 엄마가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알았지요. 제가 미처 잡을 새도 없이 엄마는 도망치듯 병원을 떠났어요. 쫓아가고 싶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나가자마자 병실 창문을 활짝 열고 볼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비린내 참느라 혼났네요. 아무튼 씻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지만 급한 상황인데도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우리 엄마를 모욕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비참한 마음에 눈물이 새 없이 또 흘렀네요. 변변한 산후조리도 못한 채 바로 태어났어요. 그리고가 태어난 딸을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이가 새벽에도 계속 울며 보채니 제대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20분씩, 30분씩 끊어서 잠만 자려니 정말 미치겠다 싶더군요. 남편은 육아를 돕는 대신 아이가 온다면 시끄럽다고 화만 냈어요. 그러자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해코지할까 두려워 얼른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해가 떠도지 않은 캄캄한 밤에 그렇게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을 서성일 때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웠나요? 품 안에 느껴지는 아이의 온기만이 저를 위로했고 딸은 자랄수록 저를 많이 닮아갔어요. 외모는 남편을 쏙 빼내며 눈치 보는 성격만 저를 닮아갔죠. 마치 남의 집에 살아가는 애처럼 밥도 조금만 먹고 맛있는 반찬에 손도 대지 않았네요. 그럴 만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고기 반찬 같은 건 남편과 시아버지 쪽으로만 밀어주고 혹시라도 딸이 젓가락을 갖다 대면 탁 쳐내곤 했거든요. 어쩌다 딸애가 밥이라도 한 이하 생략. 공기를 더 많이 먹으려고 치키면 찌질합니다. 혀를 차며 가슴에 주제를 뭘 그렇게 많이 먹느냐. 살찌면 보기 싫다 그만 먹어 하고 야단을 쳤죠. 그런 딸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변변한 재주도 뭣도 없는데 혼자서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홀로 저희 3남매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도 두려웠죠. 어떻게 보면 전 도망자가 있으니까요. 엄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게 힘이 들어 비겁하게 결혼해버린 주제면 잘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못난 자존심이었던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딸도 어느새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입학 선물을 주는 대신 축하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별도로 연락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보내주셨더군요. 전화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 엄마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긴 한데 더 좋은, 비싼 것을 많이 줄 텐데 그런 걸로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고 엄마가 말씀하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막 맞선 학용품이 최고예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엄마, 지혜도 할머니한테 전해드릴게요. 저는 옆에 있던 딸을 엄마에게 바꾸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가방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신하고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엄마가 안심하던 웃게 되었어요. 우리 지혜 마음에 들어. 아유 다행이네. 예쁜 걸로 사줄게. 딸과 엄마의 다정한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 시부모님과 남편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떨까 싶더군요. 그런데 전생에 제가 큰 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또 다시 제게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한 뒤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 옷을 세탁기 안에 넣으면서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영수증이 나왔어요. 영수증에는 선명한 글씨로 땡땡 모텔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렸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더라고요. 그날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못 들었다가 잠깐 쉬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차분하게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자주 야근했고 주말에도 할 일이 있다면 출근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새 옷을 사는 등 부쩍 멋을 부리기도 했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바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에도 역시 남편은 늦게 퇴근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씻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지더군요. 그날 밤 눈치를 살피다가 협탁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더니 미리 주시한 번호를 입력하여 핸드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문자, 통화 내역, 사진첩,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입을 더듬을 수 없는 더러운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보니 무려 1년 전이었습니다. 속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에 배신감을 느껴 온몸이 전율하였어요. 당장 남편을 깨워 추궁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기회가 생기면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저장했어요. 이후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홀로 거실에 나와 내 자신을 되돌아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정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이혼해야만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더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경제적 여건이어서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어제 보았던 조간 신문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그림 작가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답니다.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채로 나는 바로 신문을 들고 기사를 읽어냈어요. 그 기사는 모 출판사에서 내는 광고였는데 곧 출간될 동화책에 어울릴 그림을 그려줄 작가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그 이후로 식구들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살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잠들고 난 밤에 혼자 침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작업했지요. 변변한 도구가 없어서
딸이 쓰던 스케치북에 아동용 색연필과 물감으로 연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감각을 되살린 후에는 도서관에서 유명한 동화책들을 빌려 읽으며 필사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제출 마감일이 다가와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잠을 줄이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는 했지만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제출할 수 있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았어요. 공모전 결과 발표 날에는 너무 긴장돼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었죠. 놀라운 일이지만 합격했어요.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실감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는 매일 밤 끝내주는 그림을 그려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림 장수가 많지 않은 얇은 동화책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비밀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절대로 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소리를 듣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잘하면 급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첫 번째 작품을 완성하고 출판사에 제출했을 때의 그 기분 좋은 힘찬 느낌과 자랑스러움. 몇 달 뒤 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은 이혼 후 독립자금은커녕 밥 몇 끼 사 먹으면 날아갈 돈이었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겼어요. 제 그림을 처음으로 팔아본 돈이었고 그 후로도 열심히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했어요. 같이 일했던 출판사에서도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어 꾸준히 일을 맡겨주었고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본 그림을 보고 다른 곳에서도 연락이 올 때가 있었죠. 시댁 식구들에게 숨기며 모든 일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빨랐던 편이었어서 통장에는 차곡차곡 돈이 쌓였어요. 시작했던 중에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명 대기업에서 제 그림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어요. 제시된 금액은 매우 상당해서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웠어요. 당연히 욕심이 생겼죠. 하지만 다른 작가들도 함께 섭외 중이었고 최종적으로 임원실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후보가 한 명이 더 있었기에요. 한 달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다면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기업 담당자와의 통화도 끝내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달력만 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 엄마의 생일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생일에 준비할 선물도 차근히 고민했죠.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생일에는 따로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사왔는데요. 제가 시어머니의 성찬을 차리도록 시켰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의 생일은 아마 잊은 모양이라 순식간에 넘어갔죠.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은 남편이지만 무슨 말도 못하고 있네요. 이제는 스스로 돈도 벌면서 엄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빨래를 널면서 어떤 선물을 해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우연히 여행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광고는 제주도 패키지 여행 광고였어요. 이걸 다 이해가 되면서도 걱정했다. 어머니의 어머니, 즉 돌아가신 할머니의 고향이 제주도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했었어요. 하지만 16살부터 예스일을 따라 한 30년가량 생선 장사에 전념하느라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몰래 홈쇼핑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엄마 몰래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라고 총 2장의 표를 결제했죠. 그리고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흘 동안 장사를 쉬라고 요청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지만 제주도 여행 티켓을 예약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어디서 그 돈이 나왔어? 비행기 표까지 예약했다니, 라며 엄마가 물었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괜찮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취소하라고 했어요. 한 번 결제하면 취소가 안 돼, 이거 참고해봐. 엄마와 함께 가야 한다는데 아유. 하지만 장사와 관련된 일이 쉽지 않고
그런 곳에 가도 되는지 괜찮은지, 요즘 마트가 생겨서 장사도 잘 안 된다며 딱 3일만 쉬고 돌아올래요. 엄마가 제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괜한 일을 한 건가 싶었는데 문자로 무엇을 입고 가면 좋을지, 패키지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첫째 주도 여행이 설레였던 모양이에요. 엄마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다 보니 나 또한 기분이 좋아졌더군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나를 보며 이상하다는 시선을 보냈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며 항상 졸졸 보는구나. 급하게 표정을 관리하고 내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모른 채,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왔는데 이게 웬걸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겁해서 달려가 핸드폰을 빼앗았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응수하더니 실실거리고 바람이라도 피우나 해서 봤다. 왜? 근데 웬 제주도 티켓을 끊었네? 이거 뭐야? 누구랑 가려고? 내가 가려는 거 아니야? 곧 엄마 생일이라 일하는 분과 같이 보내드리려고 샀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맘 같아서는 그림판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내드리는 거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런다면 기껏 모은 독립자금이 빼앗길지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의 눈초리가 대번해졌어요. 당신, 설마 내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야? 어쩐지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신의 돈을 쓴 거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돈을 안 버는 당신이 어떻게 비싼 비행기표를 샀나요? 말할 건 없고 당장 취소해야 했어요. 설마 취소하라고 할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해도 너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 이미.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했다면 그것만큼은 장모님께 대충 설명드릴게요. 당신은 정말 너무합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에게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았어요? 명절이나 생일에 우리 엄마에게 한 번도 국물 한 방울이나 받은 적 없잖아요. 50년 동안 장사하느라 비행기도 한 번 못 탔는데 우리 엄마가 불쌍해하지도 않아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위로서 여행을 한 번 보내줄 수 있는 건데 여행 경비를 다 지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비행기표만 끊는다고요. 그게 그렇게 아까운 게요? 제 말에 남편은 듣기 싫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선생님, 월급은 뻔한 거 모르시나요? 집에서 놀고 먹는 처자식들까지 붙여 살리는 게 빠듯한데 무슨 장모님 여행이야 자꾸 여러 말하게 만들지요?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이혼해버릴 거야. 그래도 흥정을 하듯 이혼을 협박하는 남편을 보니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이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취소할 수 없어. 내 돈으로 예약한 거니까. 그런 당신이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 어째서 돈이 있어서 예약한 걸까? 나는 알바를 해가면서 모은 돈으로 샀어. 알바는 식당 설거지하고 건물 청소하는 등이니까. 어쨌든 내 돈으로 샀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저런 말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남편의 비아냥거림이 여전했다. 멈춰. 웃기거나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알바해서 돈을 모았다 해도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을 먼저 배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허두를 불면서 반해버렸어요. 뭐,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견디며 살아오신 거요. 집안을 모욕한 건 잊었어요. 그 후로도 틈만 나면 부당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노닥거리며 먹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압박을 받으며 사는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아이라고 하여도 역시 사람이에요. 붙잡아서 계속 말싸움을 하는 거 하지 마요.
그만하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싸움을 그만두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잠은 자기로 하더군요. 한 입을 덮고 같이 눕기도 싫어서 저는 거실로 나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행 당일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주말이라 친구 집에 놀러간 딸을 제외하고 예전처럼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글쎄 현관 앞에 엄마가 서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오늘 여행 가는 날이라는데 공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제 말에 엄마는 억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서서방이 어제 전화가 왔지? 뭐냐, 내가 자기랑은 상의도 없이 비행기표를 예매했다면 그 돈을 반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어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 서로 싸우게 하고 싶진 않았어서 방 안에 돈을 가만히 두고 내가 오늘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죠. 엄마랑 같이 갈까 지영아? 너가 시댁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치만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으니 참견할 자격도 없다 생각하며 참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도 넌 내 딸이니까 소중한 우리 집, 작년인데 내가 왜 이 집에서 몹시 억울한 취급을 받아야 했던 거니? 하니까 그냥 엄마 따라 같이 집에 가자. 지영아, 얼른 짐 싸서 나와. 응, 엄마의 말에 눈물이 돌았어요. 엄마는 마치 내 마음을 이해하는 듯이 한층 더 강하게 손을 잡아주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걱정 말고 지혜를 따라 같이 오라. 엄마는 아직 튼튼해. 앞으로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엄마. 저는 엄마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시 잠자고 지켜보던 남편이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 님, 그건 비로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다 얘기해 버리세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그 돈이 아까워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영이가 제게 말도 없이 비행기표를 취소해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남편의 변명 같지 않은 말에 거라고 하자 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자네하고 더 할 말 없네. 우리 딸을 임신시켜놓고 책임진다 할 때 언제부터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킨다는 게 자기가 말한 책임이냐? 아, 장모님, 식모살이 아니라 안 사람이 집에서 애를 키우고 살림하는 게 당연하죠. 아, 저야말로 학교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남들은 결혼하고 처가에서 덕을 보면서 쉬엄쉬엄 일하는데 전 그런 것도 없으니까 곧 죽어도 저희 엄마 눈치를 주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고 남편의 뺨을 잡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맞은 남편은 얼떨떨해져서 나를 멍하니 쳐다만 봤는데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난리를 피우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의 뺨을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더 때렸어요. 첫 번째 때린 것은 그동안 나에게 함부로 군거리며 값진 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건드려서 세 번째는 다른 연이랑 붙어먹은 것에 대한 것이야. 이 정도면 싸게 지불한 것이니까 불만이 없지.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이혼하자는 이야기야. 제 말에 대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입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죠. 간신히 먼저 정신을 차려서 남편에게 질문하면서 말했어요. 저기,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정말로 바람 피웠니? 하며 남편은 헐떡거리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정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문자와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을 전부 듣게 되었어요. 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남편의 얼굴이 벌게 달려왔고
시부모님도 어떡하실 줄 모르셨어요. 하지만 역시 팔은 안쪽으로 굽히는군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잠깐 한 분 팔 수도 있지. 넌 잘했어 봐. 허구가 집에서 퍼지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남자가 어디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지를. 바람이 날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천박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이고 과연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여자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이 아니라 결혼도 따로 하고 애까지 있는데요. 그쪽 남편도 알게 되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의 안색이 새파래졌어요. 특히 남편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허겁지겁 제게 달려오더니 여보, 일단 진정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하자고. 난 너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랑 더는 할 말 없어. 긴 말할 것 없고 이거 학교에 알리기 전에 당장. 엄마에게 받은 돈부터 내놔. 안 그러면 확 알겠지? 알겠어. 그럼 됐잖아. 남편은 서둘러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내밀었어요. 그걸 낚아채듯 받아서는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네요. 엄마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친정집에 들어서자 그제야 참아온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옆에서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셨죠. 엄마 미안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됐어. 내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엄마를 안았다가 울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딸을 데리러 가요. 그리고 딸에게 엄마와 아빠가 앞으로는 따로 살게 되었다고 누구와 살고 싶냐고 물어봤죠. 딸은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빠 너무 미워. 맨날 엄마를 울리기만 하고 난 진작에 아빠랑 같이 살기 싫었어. 아마 저를 위로하느라 일부러 더 그렇게 말한 거겠죠. 딸이 저를 선택해준 게 안심되는 한편 속 깊은 딸이 왠지 모르게 제 옛날 모습과 겹쳐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이 또래 애들답게 마냥 철없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딸을 잘 키워보겠다 결심했나요?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유책 사실이 명백하고 제가 증거까지 갖고 있어 아이권이며 양육권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더 잘 읽힐 수 있도록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한 것입니다. 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부양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건 남편이랑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일을 많이 못해서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벌이도 그만큼 많아질 거예요.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딸을 뺏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뭐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 교사였고 그런데 일이 풀리려면 어떻게든 풀린다고. 그쯤에 계약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원진 회의 결과 제 그림이 선정되었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변호사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더군요. 이 일이 법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했고 그 후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은 이미 제게 사랑이 없는 주제로 딸에게 아무런 애정도 없는 주제라고 했죠. 죽어도 이혼만은 못하겠다. 더군요. 자기한테 복이 가는 반란을 꾀했지만 그것도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죠. 결국 저는 남편과 법적인 싸움을 벌였고 그 고민 끝에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그의 상간녀와의 불륜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 사실로 인해 죄를 범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건 희대의 스캔들이 되겠지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학교가 뒤집히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학교에서 직위를 해제당했습니다. 학교가 명문이었던 만큼 처벌이 더 심했던 것 같았고 두 사람은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 급하게 학원 강사 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서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 학원들도 학부모들의 간섭이 많아져야 한다는 게 말이죠. 누가 바람을 피운 남자와 상간녀에게 자신의 자녀 교육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는 빠르게 백수가 되었고 상간녀는 그 과정 중에 자신의 남편에 대한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죠. 저 역시 남편과의 법적 다툼을 거쳐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 뒤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 상간녀와 재혼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둘이 즉시 이별했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사랑해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매우 지저분하지 않나요? 어쨌든 남편과 헤어진 후에 제가 그림 작가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한 이후 몇 번의 동거를 한 뒤 그 일에 대한 기사를 보던가 봐요. 이미 버스를 놓고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실망 속에서 혼자 드라마를 연극했대요. 이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 참으로 기이하고 황당할 따름이에요.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걸 왜 너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뭐, 지금 너라고 했어. 그래. 너도 걸핏하면 나에게 너너라 그렸잖아. 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만하자. 나는 당신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니니까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우리 다시 합쳐요. 아, 언제까지 당신과 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만드는 거야? 생전에는 심지어 신경도 쓰지 않던 딸을 이제 위하는 척하는 걸 보니 너무 역겹더라. 그래서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로 입을 열었어요. 지혜한테 아버지가 왜 없나요? 곧 새 아버지를 만들어줄 예정인데 잔뜩 약 올려줄 작정으로 아빠가 왜 없냐고 좀 거짓말을 했어요. 뜻밖이었는데 입에 터놓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이에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단 말이야? 당신, 그렇게 가벼운 여자였나 봐. 겨냥한 개가 묻힌 게 나무해서 자기가 저를 추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외도하는 것보다 결혼 상태에서 만나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럴 지혜한 행동인 거야? 지혜 아빠는 나인데 그 자식이 지혜에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있나 봐. 세상 남자들은 다 당신처럼 생각하냐? 더러운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접근 금지. 제 협박에 두려웠던 것일까요? 전 남편은 오늘은 그냥 돌아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하더라고요. 되도 않는 얘기를 던지고 사라졌어요. 잠깐 잠잠하다 싶더니 며칠 안 가 또 다시 매일 연락을 했죠. 간혹 술에 취해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고 저희 집의 여자분인데 혹시라도 나쁜 일을 벌이고 해코지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어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봤지만 전 남편이 제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이 참 잘못되어 있기까지 한참 잘못됐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어릴 때부터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할 수 없더라고요. 친정에서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갔다. 그때 마침 기업 상품과 연계된 그림이 대박을 터뜨려 큰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큰 집을 샀다. 그림 같은 2층 집이어서 엄마와 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연락처도 바꿨고요. 그렇게 완전히 전 남편과 이별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시골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의 외도 사건이 소문이 나 교육계에서는 좁은 사람들이 시아버지에게 더는 교직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가끔 전 남편에게 화를 내고 전 남편은 마음이 상해 술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대요. 현재 제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 놀랍게도 유일한 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고 풍은 갔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걷지 못하고 계신다는데 아들이 병원비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신들이 벌인 비행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중인 것 같아요. 실은 이혼 후 혼자 살기가 두려웠어요. 한국은 아직도 이혼에 대해 냉혹한 사회이며 남편 없이 딸을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림 작가로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도 늘고 있고 재테크 공부도 부지런히 해서 자산을 늘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딸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대주는 건 물론이고 선물로 차도 한 대 뽑아줄 수 있었네요. 참으로 고마운데 딸은 이혼 후로 더 밝고 활기차해졌어요. 제게 진작 이혼하라 그랬냐고 농담할 정도예요. 공부도 재능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하나뿐인 우리 엄마도 아직 건강하셔서 즐겁게 보내고 계신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 헤어지는 게 왜 그렇게 두렵다고 몸을 살렸나 모르겠어요. 이혼하니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데요. 말이죠. 엄마는 내심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으면 하는 눈치지만 글쎄요. 요즘 젊은 사이에서 비혼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유행을 한번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 없이 여자 셋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도 꽤 재미있거든요. 이번에 딸이 방학하면 함께 해외로 한 달 살아보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